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에는 저희 학원에서 물리와 화학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리우스 학원에서 물리나 화학 같은 과정을 가르칠 때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저희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물리 과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물리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뭐 저희 학원의 교육 철학, 그리고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이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저희 학원의 로드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초등과학, 중등과학 비교과로 진행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어릴 때는 이 학생들이 정말 뭐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아직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실험도 진행하기도 하고 교과와는 상관없지만 뭐 전람회 같은 걸 준비하기도 하면서 정말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탐색 과정이 이 앞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등, 중등, 그리고 비교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고등 과정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등 과정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길라잡이와 디딤 과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코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니어스 과정이라고 해서 뭐 올림 과정, 그래서 고등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이후에 뭐 TPL이나 화학대회 같은 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가서 좀 상위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물리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엘리트 과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빠르게 공부를 한 경우에는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니어스 과정으로 와서 뭐 물리대회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로드맵상의 화살표가 여기 트랜지션 과정에서 지니어스랑 엘리트도 가고 엘리트에서 다시 지니어스로도 오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입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입시 과정은 이제 영재고 입시 대비와 과학고 입시 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영재고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이제 보통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고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9월에 개강을 해서 1년 정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겨울방학 1월에 개강을 해서 그에 맞춰서 똑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작하는 학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초등을 거치고 중등을 거쳤을 때 뭐 한 6학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길라잡이 뭐 디딤을 시작한 친구들은 보통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영재고 대비반이나 과학고 대비반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요. 수능 영역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역이라고 적혀 있죠? 언어 영역입니다. 가끔씩 수능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전에는 물리의 껍질 정리라는 중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정답률이 20%가 안 됐을 겁니다. 보기가 5개니까 하나를 찍어서 맞추면 20%의 정답률이 나와야 되는데 한 10% 정도였나?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지문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열팽창과 관련된 이 지문인데 여기에 있는 지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글을 읽고 나서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즉, 실제로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여기에 있는 지문을 이제 풀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논리력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에서 기본적인 필요한 스킬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논리력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먼저 넣어 놓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선형 열팽창계수라고 적혀 있고 뭐 곡률이나 곡률 반지름
그다음에 뭐 이런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출제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상을 적용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적혀 있게 되죠.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열팽창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열팽창이라는 거는 물리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선형 근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경우를 뭐 저희가 선형 근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대부분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직선이 되는 경우는 가장 다루기 쉽고 해석이 간단하기 때문에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중학교 과학의 탄성력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후계 법칙이라는 것, 그리고 마찰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중학교 책의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오매 법칙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런 선형 근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사실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수식이 먼저고, 자연현상은 완전히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공식만 외우는 게 먼저고,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물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물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리는 무엇이 먼저냐면요. 자연이 먼저예요. 자연이 먼저고 그 자연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있을 텐데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요. 실제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론을 조금 더 체계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자연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이 공식은 어떤 현상을 단순화한 걸까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저희가 뭐 용수철에 물체를 매단 다음에 그걸 늘린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항상 직선 형태로 그려지진 않아요. 직선 형태로 그려지다가 막 곡선으로 나오고 이렇게 실제 상황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직선, 좀 간단한 부분들을 저희가 책에서 배우게 되는 게 물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물리학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의문을 갖는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현상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간단화한 건지 접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을 이제 단순히 학생들이 보면 책에 공식이 10개가 나오면요. 그 10개를 다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이건 또 물리 얘기긴 하지만 물리의 중력, 뭐 전기력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힘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원리 하나를 토대로 해서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게 물리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자연현상을 좀 이해할 때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건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값이다, 근사적인 값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자연에 공기 저항도 존재할 테고, 그럼 그게 날아가는 궤도를 그린다고 하거나 할 때는 사실 컴퓨터가 계산해 주곤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을 간단화해서 저희는 고등학교 과정이나 뭐 대학교 1학년 과정, 일반 물리 과정에서는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일단 배우는 것들은 자연현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이나 자연현상과 개념을 연관 짓는 것이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나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줄까라는 질문과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보통 학생들은 처음에 이제 물리를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포기를 하게 되거나
물리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 시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물리학은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학생 스스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저희가 지도해 주고자 하는 게 학원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 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느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흥미를 갖게 하고 그다음에 더 미래에는 훌륭한 뭐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공학자가 되어서 뭐 나라에 기여하거나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 명 들어드리면요. 실제로 저희 학원 출신 중에 노벨상은 아니고요. 이그 노벨상을 탄 친구는 있어요. 제가 수업했던 친구는 아니고요. 박상수 원장님께서 수업했던 그 당시엔 학생이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서 이그 노벨상도 수상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면 뭐 특이한 행동, 특이한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지금은 사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노벨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상을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주는 상인데 아무튼 그런 상을 수상한 학생도 있었고요. 출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희 학원 출신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물리대회 국대나 그다음에 뭐 물리를 하면서 같이 뭐 수학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국대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왜 시리우스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 있게 되고 그 과정들이 저희 교재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든지 같은 커리큘럼과 같은 교재로 진행하고 같은 시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력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강의 능력 자체가 동일하게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강사진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시리우스 물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매년 물리대회를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의고사를 출제합니다. 뭐 물리대회뿐만 아니라 뭐 영재고든 뭐 뭐 어떤 과정을 하든지 매년 모의고사나 새로운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대회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보통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해온 게 있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그거를 그대로 써먹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쉽게 적응하고 뭐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입시나 아니면 뭐 대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매년 교재도 계속 수정하고 그에 맞춰서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도 수정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곤 합니다. 즉, 매 순간 사회 혹은 현상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관리도 이제 많이 중요해진 시기라서요. 당연히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리가 잘 되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상태 확인 같은 걸 위해서 LMS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런칭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M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 화면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수업과 관련된 영상들을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요. 필요한 수업 자료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 다시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도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누적 성적뿐만 아니라 여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별로 전체 정답률은 어떤데 본인이 무엇을 맞췄고 틀렸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실제 그 성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누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트랜지션 과정이라는 거는 아까 길라잡이와 디딤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목적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과정을 중등 과정 이후에 배우게 되면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리 길라잡이나 디딤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물리에 대한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개념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와 디딤물리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차이점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과정을 일단 설명드리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는 길라잡이는 8회짜리 수업이고요. 디딤물리는 14회짜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가 사실은 먼저 만들어졌어요.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진 지 거의 뭐 10년 정도 다 돼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실제로 올림물리와 중등과학에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8회 정도의 축약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근데 디딤물리라는 과정은 저희가 만든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디딤물리를 만들게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8회로 공부를 했을 때 그걸 완벽히 소화하고 올림물리 과정에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대회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시나 물리 대회에서 최소한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하에 탄생하게 된 부분이 디딤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 학생의 학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좀 빠르게 올림물리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길라잡이로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좀 다양한 단원들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좀 기초를 닦고 수학은 중등 심화 정도까지만 다루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뭐 실험이라든지 뭐 탐구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관 짓고 싶다고 한다면 디딤 물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학년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라잡이를 하고 싶어서 길라잡이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뭐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디딤물리 과정을 거쳐서 올림물리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영재고 대비반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2학년 3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영재고를 위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물리 내용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디딤물리가 14일 과정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영재고 대비반으로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잡이와 디딤물리 과정 중에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학원 상담실이나 뭐 아니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 잘 여쭤보시면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원 구성을 보면요. 한 주에 한 단원씩 진행이 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1, 2, 3단원이 역학이라는 것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 5, 6단원이 전자기, 그 다음에 7, 8단원은 이제 파동 그리고 광학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딤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 부분이 6단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열이 7단원, 그리고 8, 9, 10단원이 파동광학, 그리고 11단원부터 14단원까지가 전자기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자세한 내용, 네,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딤물리 과정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1월부터 개강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물리 길라잡이 시간표와 그다음에 물리 길라잡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주 2회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뭐 디딤물리 특강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표를 보시고 이제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지니어스 과정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니어스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게 트랜지션 과정이었으면 지니어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계적인 물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이제 내재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좀 심화된 내용들, 심화된 문제들도 다루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거나 그 자연현상을 축약해 놓은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치르게 되면 뭐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하든 과학고 입시 준비를 하든 그런 입시 준비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해당할 수 있는 물리 실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일 영재고 과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고등 과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선택 과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과정들에서도 만일 항상 어렵지 않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까지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물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고등물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영재고 과거 같은 경우에 입시 필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통별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물리학 1, 물리학 2로 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같은 내용이라면 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사실 물리에서 저희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끝단계라고 하면 개념의 끝단계라고 하면 일반 물리가 될 텐데 그 일반 물리를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파트 2로 나뉘게 되는데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역학과 연력학 총 14개 단원으로 15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파동광학, 현대물리로 15개 단원 15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과정들을 합쳐서 뭐 교재를 2권으로도 했다가 3권으로도 했다가 뭐 28회로도 수업을 했다, 30회로도 수업을 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파트를 좀 바꿔주면서 학생들이 뭐 합류하기도 더 쉽게 하기도 하고 또 좀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나누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정별로 파트 1, 파트 2별로 시험은 7번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2단원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뭐 15개 단원이지만 총 7개의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험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물리 대회라고 부르는 TPL 과정이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맨날 지필 시험만 보다가 학생들이 온라인 대회를 처음 준비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이게 지필 시험지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뭔가 필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면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물리 문제를 풀게 되면 본인이 핵심적인 그림도 때로는 옮겨서 그려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당황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학습을 시킬 때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희 학원의 뭐 철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사실 테스트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면 그 테스트 시간만큼은 저희가 어떤 설명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제대로 수업하기 위해서 시험은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물리 과정 같은 경우에 단원 구성을 보시면 파트 1, 파트 2로 나뉘고 단원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물리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 체계적인 개념 전개랑 기본 예제 풀이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치동에서 시리우스 학원이 이제 물리에 대해서 가장 그 자리를 잘 잡게 된, 유명해지게 된 계기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올림물리 과정일 겁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올림물리 과정에서 좀 성취도가 좋게 잘 따라오고 처음엔 힘들어도 잘 적응해서 따라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든 실제로 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따라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사실 느꼈던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도 얘기했던 건데, 저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저도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이런 올림물리 같은 과정을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일 제가 이런 올림물리 과정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저는 물리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런 물리 교육을 전공을 했다면, 아마 조금 더 깊이 있는 물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학원의 노하우랑 학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좀 수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올림물리 과정을 듣다 보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렵다가 어떤 거냐면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니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숙제를 이제 할 때가 와서 숙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짜증을 부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요. 아까 물리를 잘하려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현상을 추각해 놓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물리학의 개념들을 새로 학습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화학도 비슷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부의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문제 풀이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논리를 쓰고 이 논리를 쓰고 이 논리를 써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암기 과목에서는 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이 파트가 바뀌든 단원이 바뀌든 궤도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개념 전개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는 종이로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뭐 색칠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각각의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그려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맞춰서 기본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는 뭐 한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답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예제들,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들로 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해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해설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와서 틀렸던 것들은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개강하는 시간표인데요. 올림물리 파트 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 열역학, 파트 2는 전자기, 파동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시간표는 역시 참고하신 다음에 만일 학생의 트랜지션 과정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맞춰서 학원 상담실로 문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물리 과정이 끝난 이후에 이게 그 단어가 비슷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문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림물리 핵심 주제에 대한 개념을 다지는 데 목표를 두고요. 또 단계별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본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핵심 문제들 위주로 풀이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난이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얘가 중정도라고 하면 얘는 뭐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성취도 평가가 2회씩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과거 버전이고요. 저희가 이제 성취도 평가도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개념 요약은 책에 실어두고 그 다음에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예제와 유제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올림물리 과정 앞에 트랜지션 과정이 있었어요. 길라디딤. 그다음에 올림물리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이 끝나면 크게 문제풀이 과정과 개념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텝 1,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문제를 조금 더 풀면서 익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올림물리 심화라는 과정과 일반물리라는 과정은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 물리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1학년 물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 수준까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물리 심화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개념 학습이 목적이고요. 올림물리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고 만일 일반 물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수학적인 부분들은 좀 빼놓고요. 개념적으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유형 연습을 하게 되고 개념 응용력이나 그 다음에 실력에 대해서 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재에 다 쓰여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본 예제들을 풀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본 개념 확인 문제들을 통해서 숙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물리는 물리를 배운다고 하면 물리에 어떤 체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물리가 거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과학고 내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재고 내신 전체는 아니겠지만 내신에서 필요한 기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내용까지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같은 경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점은 항상 A를 놓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일반 물리나 이런 과정들을 좀 끝낸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 근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문제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역시 원, 투, 파트별로 나뉘게 되는데 주 1회 4시간씩 진행이 되지만 각 파트별로 15회씩 수업을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성취도 평가도 진행이 된다.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같은 경우에는 할리데이라고 부르는 책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기본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워크북해서 중요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개강 시간표는 이와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궁금하시다고 하면 올림물리가 끝났을 때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의 성적이나 그다음에 지금 학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를 저희가 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일 올림물리 수강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대회 내용과 그다음에 영재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승우 선생님께서 화학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단 물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라고 해서 1년에 2번 치러진 적도 있지만 한 번 치러졌었고요. 그 다음에 TPL로 바뀌게 되면서 연 2회, 2월과 8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오지선다인데 틀리면 감점이 존재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 정도만 오늘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TPL 대비 파이널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급 두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진행이 되게 돼서 총 10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평일 같은 경우에 수업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반이 운영되고 요번에 이제 고급에서 수상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저희가 TPL 과정을 진행하면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새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겨울에 이제 TPL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영재고와 관련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영재고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건 서울에 나왔던 2026학년도 서울 기출 문제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건 아니고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영재고에서 물리는 계산이 복잡하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점점 어떤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냐면 정말 물리학,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 문제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통 다 문제가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원인데 과거에는 정말 복잡하게 문제를 푸는 것, 계산을 하는 것들 위주로 나왔던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계산은 사라지고 설명 위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역시 횡파와 종파라는 걸 구분하는 거는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외웠다고 하더라도 정말 꼼꼼히 고민해 보지 않았으면 이 문제의 답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헷갈리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영재고 스타일은 선행의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꼼꼼히 기억하느냐, 꼼꼼히 분석해 보았느냐,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로와 관련해서도 오매 법칙과 관련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고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돌아오게 됐는데요. 물리, 그리고 뭐 과학이라는 건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발맞추어서 영재고 입시도 바뀌고 있고 그와 발맞추어서 저희 시류수학원도 물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는 뭐 디딤물리, 올림물리,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올림물리 수준까지. 정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하면 최소한 디딤물리는 진행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승우 선생님께서 화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질의응답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화학 팀장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매번 설명회 때 화학 설명은 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학생들이 물리랑 화학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많이 듣는데 이 물리를 먼저 시작하고 뒤에 이제 화학을 들으러 와요. 그렇게 들으면서 하는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수학이랑 물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화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지는 불만이 화학은 외울 게 많아요. 라고 투덜대는데, 아무래도 물리는 아까 뭐 황성환 부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근사값 계산하는 거다. 근사치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상적인 조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화학은 실제 물질에 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물리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도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리우스 과정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심화 학습 그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이고 좀 빠르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셈인데 그 심화 학습을 하는 게 왜 필요하냐? 더구나 뭐 올해 보니까 그 수능에서 뭐 화학 선택한 학생이 뭐 인원이 엄청 적었다, 10,000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더라고요. 그 화학이 예전만큼 인기가 없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 뭐 변화 생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입시와 관련돼서 28학년도면은 당장 올해는 아니죠. 이제 22학년도 이제 교육과정 개정된 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대학 입시 첫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놨고요. 뭐 내신 등급이 뭐 줄어들고 수능도 이제 등급이 단계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시에도 학생부가 반영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는데, 자, 그다음에 뭐 핵심 권장 과목 리스트 요게 올해 지금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폐지한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인원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여기서 수시 모집에서 이제 지역에서 지원 자격을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반 전형에서 일단 수능 점수 가지고 뽑는 게 정원보다 좀 더 많이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평가를 하면서 교과 역량 평가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네요. 요거 때문에 지금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거든요. 각 과목마다 이제 학교마다 발표된 게 좀 있더라고요. 발표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물리학과다. 자연대나 공대에서 물리 관련된 과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 이제 학생부에 이제 물리 관련 과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일반 선택뿐만 아니라 그 진로 선택이라는 부분들 더 심화된 내용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이 적게는 두 과목, 많으면 세 과목 정도까지 그거를 수강을 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시에서 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막상 이때 되면 28학년도 되면은 수능에서 치러지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을 그냥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제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 과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학생들, 그 물리 관련된 거를 요구하는 과에서는 물리에 대해서 좀 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와라.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과에서는 화학을 공부하고 와라. 이런 걸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 관련된 쪽의 과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입시 결과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영재고 과고가 월등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 정도고요. 일단 대학 입시까지 생각한다면 시간 여유가 될 때 좀 봐두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중학생들만 해도 학교 수행평가에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긴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수행평가에 뺏기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 입시에 화학이 과연 심화학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화학 1, 2까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뭐 화학 대회 준비도 하고 있고 영재고 수업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학생의 학년을 보고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2학년이고 곧 영재고 대비반 시작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화학 원투를 꼭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영재고 대비에 집중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늦었지만. 그리고 여유가 좀 있는 학생인 경우는 2학년 되기 전에 화학 대회까지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심화학습까지 한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영재고 대비를 들어갔을 때 당장 이제 화학 대회 출제 범위가 일반 화학 전 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재고 입시에서 나오는 거는 그중에 한 30% 정도밖에 단원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다르긴 한데
다른 범위까지 이제 화학을 전체적으로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단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화학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요구할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감 부분인데 요거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재고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막상 영재고 입시만 생각하면은 화학 원투까지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아이들은 화학 원투도 한번 했다 그러고 화학 대회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안 했네? 이러면은 거기에 주눅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괜찮다, 저거 지금 당장은 상관없다, 나중에 너가 영재고 붙고 나서 고민할 문제다라고 아무리 달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눅 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조금만 힘들면은 이거 내가 안 해서 그런 건가 하고 겁을 먹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붙고 난 다음의 문제인데, 붙고 나면은 입학 전에 대부분 일반 화학까지는 한번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영재고 들어가서 진행하는 과정이 1학년 때 이미 화학 원투 수준의 내용은 다 끝낸다라고 봐야 되고요. 2학년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화학 범위까지 내용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학 전에 일반화학까지는 한 번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조금 더 어릴 때, 요럴 때 한번 봐둔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 합격 발표 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중학교 2학년 여름에 화학대회 금상을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영재고 준비하면서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영재고 들어갔는데, 영재고 준비한 도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죠. 이제 3학년 한 5월 달, 6월 달쯤 돼서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화학 다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그 영재고 준비만 계속 하다 보니까 했던 거 까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다시 화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제 다시 만났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다시 만나서 입학 전에 만나서 이제 화학 좀 괜찮니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다 기억났어요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준비를 한번 했던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영재고 결과 나온 다음에 이제 영재고 입학 전에 준비하는 과정의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서울영재고 기출문제인데 교과서에 나온 실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학교 수업이나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실험 내용을 자세히 다루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때 결과 오차 발생한 거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원인 분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보라 그러는데, 이거를 학교 공부만, 그 다음 영재고 범위의 것만 착실하게 따라간 아이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영재고 대비반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들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는데, 그거는 그 해당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줘서 적응이 된 거고, 미리 이제 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좀 알고 있다면 이제 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 이거는 혼자 이제 문제를 처음 접해봐도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된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다르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경우 뭐 다른 문제들도 결국 뭐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등 교과 과정 내용만 진짜 착실하게 했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영재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면 이제 과학 교과 과정인데, 화학 원투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일반고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행되는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뀌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뭐 화학 원투지만 이제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뭐 일반 선택으로 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로 선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그 내용들 다 포함한 과정이 1학년 때 다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화학 2, 다음에 화학 3, 화학 4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화학 3 정도에서 일반 화학 내용 정도가 필요하고 화학 4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건 일반 화학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재고를 생각을 한다면 좀 심화 학습까지 할 거 생각하고 시간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재고뿐만 아니라 자사고의 경우도 고급 화학이라든지 뭐 다른 좀 더 심화된 과목들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나는 화학을 좀 더 좋아하고 화학의 장점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가겠다. 이걸 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나를 좀 더 어필하겠다. 그런 게 가능한 과목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사고들 자료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 들어갔을 때 일반고도 물론 그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과고 자사고 들어갔을 때 영재고 과고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시간을 미리 좀 다른 거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학 입시 논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요런 내용들이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이거를 그냥 나는 수능에서 수능 과목을 지구과학을 선택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면 그리고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면 막상 입시 치르는 데서 이런 문제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따로 준비한다. 그러기에는 학습해야 될 양도 많고 그럴 시간도 안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간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이런 개념들을 이제 화학대회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요거는 뭐 25학년도 거고요. 다양한 주제들. 이게 지금 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이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상 세계, 2차원 세계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다뤄가지고 새로운 걸 생각해 내도록 했는데 흔히 이제 문제집을 풀거나 하면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고 할 경우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심화학습을 중학생들이 하려면 많이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어떤 뭔가가 나오길 바란다. 이게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한 만큼 안 나올까요? 라고 좌절하고, 이제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실제 공부할 때 내가 노력하는 거랑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실제 체감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은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학생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하려면 뭔가 단기적인 목표를 앞에 좀 잡아주고 그 단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단기 목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학생 화학대회, 요거는 화학대회 수상 결과가 어디에 쓰일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게 뭐 수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데 단지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로 저걸 설정해 두고 공부를 하도록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하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랑 좀 잘 딜을 해보라고. 평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머니랑 이렇게 잘 얘기해서 요거 상 받을 테니까 뭘 해낼 테니까 뭐 해주세요 라고 딜 해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곤 하죠.
이제 그런 거라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작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까지 생각한다면, 영재고 입시가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재고 입시는 뭐 1학년 때도 지원은 가능하죠. 근데 1학년이나 2학년 때 붙어버리면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2학년은 그나마 좀 준비가 많이 된 학생은 괜찮은데 저학년 때 붙어버리면은 이게 내년에 다시 하자니 내년에 붙는다는 보장은 없고 올해 지금 붙은 채로 들어가자니 이미 3학년 선배들이랑 1년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은 공부를 더 한 상태에서 영재고 들어가고 나는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영재고에서 경쟁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대개 2학년 때는 좀 진짜 가볍게 분위기 파악 정도만 하고 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쭉 공부해 나가는 그 자기 인생에서 영재고 입시 준비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딱 한 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화학 대회는 물리대와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보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짬 나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뭐 요런 거에서 이제 좀 더 여기 눈앞에 있는 이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삼을 수 있는 게 영재고 입시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할 거는 이제 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어린데 저걸 전체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자 해서 물리와 마찬가지로 길라잡이랑 디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그림을 좀 다르게 지금 잡아 놓은 게, 요번 겨울 방학 때 거부터 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디딤, 이제 화학 길라잡이 과정이 조금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림 화학 과정이 조금 변화가 생길 건데, 이게 지금 전체를 보면 일반 화학이 전체 다루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만 좀 추려 놓은 게 올림 화학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 요건 교과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 요만큼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거에서 중등 과정하고 고등 과정의 갭이 크다라는 거는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수업을 한 게 2003년도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 저희 원장님을 처음 만났었고 지금 여기 말고 다른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때는 이제 다른 학원의 이제 과학 팀장님이셨고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됐었던 게, 아, 이거 갭이 크다. 중간 단계를 뭘 만들어 넣자 해서 이제 그거를 같이 그때 준비를 했었고, 시리우스 학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거의 초기부터 이제 화학 길라잡이 과정, 물리 길라잡이 과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갭을 줄이자라는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 과정이다라는 그 성격이 강했었고 이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화학 길라잡이 과정이 다루는 주제가 줄고 심화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 디딤이랑 좀 비슷한 위치로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디딤 물리 생기고 3년 전에 디딤 물리가 생기고 이제 화학은 제가 좀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디딤 물리는 이거 디딤 물리 한 것만 가지고도 물리 대회 중급을 어느 정도는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디딤 물리를 일단 하고 뭐 중급 도전해보고 거기서 이제 올림 물리 들어가서 공부 더 하고 중급이나 고급을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지는데 화학 대회는 처음부터 2003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시험 범위는 무조건 일반학 전체 범위고요. 이제 문항수는 예전에 60문제였다가 최근에 이제 50문제로 줄었고 뭐 객관식이고 사지선다 뭐 전부 그런 식으로 계속 시험 범위는 일반학 범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디딤 화학이라는 게 물리에서 하는 디딤 물리랑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디딤 화학을 시작하게 된 게 그 영재고 준비가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 평소에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2학년 3월달, 4월달 돼가지고 엄마 나 영재고 갈래. 옆에 친구가 간다길래 나도 할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 일단 영재고 대비반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하고 시작하자.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게 디딤 화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딤 화학하고 화학 길라잡이가 좀 성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딤 화학은 아무래도 프리영재고 과정이 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디딤 화학은 이대로 두고 화학 길라잡이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범위를 좀 더 넓히고요. 이제 좀 더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단원들, 중등 과정에 없는 단원들을 범위를 넓히고 대신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뺄 예정입니다. 계산이나 이런 거 빼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 쪽으로. 그래서 현상들을 보고 개념 이해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과정이 좀 개편이 될 거라서 지금 그림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라잡이랑 디딤이 이제는 좀 차이가 나는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급하게 길라잡이 과정을 하고 이제 올림화학 과정을 바로 넘어가는 좀 이제 학년이 조금 더 높아서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길라잡이 과정을 하고 올림화학 과정을 넘어가자. 왜냐하면 수학이나 수학적인 어떤 스킬을 많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화학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네 화학하는데 필요한 수학 스킬은 사칙, 연산, 비례식이면 다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저 뒤에 이제 산염기 단원감 아이들한테 얘들아 미안한데 사실은 로그도 알아야 돼. pH 계산을 하려면 로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아 저거 말고 로그도 알아야 돼 하고 그때 가서 아이들을 달래긴 하는데 근데 되게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수학학원에서 로그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데 이 수학적인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해서 좀 더 넓게 살펴보고 이거 바탕으로 이제 올림화학 넘어가는 게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어릴 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거, 경시 스타일의 문제들도 좀 연습을 하고 그거 훈련을 좀 하는 게 이제 낫거든요. 그 시간 여유가 있으면 디딤 화학을 하고 이제 길라잡이까지 같이 하고 올림화학 넘어올 수 있으면 오고 그게 아니면 디딤 화학 다음에 올림화학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일단 지니어스 과정, 여기는 이제 트랜지션 과정이고요. 그다음 지니어스가 물리와 마찬가지로 올림화학하고 일반 화학 과정이 있는데 일단 선수 과정이 이제 길라잡이나 디딤화학은 중등화학 정도는 한번 마치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화학은 길라잡이나 디딤화학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화학은 이제 뭐 단계별로 그 앞에 과정이 이제 선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교재가 이제 올림화학이 전에까지는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림화학까지는 기본 교재가 하이탑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탑을 쓰고 선생님들마다 부교재를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학원 자체 교재로 다 싹 바꿔서 진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업 횟수가 길라잡이나 디딤화학은 물리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8회 14회 잡혀 있고 이제 올림화학이 총 28회 수업이 될 겁니다. 이게 예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냥 원, 투 과정으로 해서 원에 11회, 그 다음에 투에 17회 해서 28회 진행하던 거를 이게 좀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라잡이는 이제 브릿지 과정 요거를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이제는. 디딤도 브릿지 과정 성격이 있는데 영재고 좀 프리 영재고 과정이 요 성격이 좀 들어가서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길라잡이를 좀 요번에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는 단원들이 중등 심화 성격이었던 것이 고등 과학 전반적인 걸 좀 탐색할 수 있게 그 단원들 구성이 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림화학하고 일반화학 이 부분이 지금 올림화학이 또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에 이제 올림화학 이제 1, 2 상하 과정으로 진행하던 거를 파트 1, 2, 3로 지금 세 단계로 갈라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각각 10회, 9회, 9회 해서 총 28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교재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한 두 단원 내지 세 단원씩 묶어가지고 종합 테스트 형태로 보던 거를 학생들 테스트 이제 기회를 좀 늘리고 이걸 늘려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좀 줄기는 줄거든요. 시험 범위가 줄다 보니까. 자주 보는 것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복습을 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복습을 할 때 좀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자주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되는. 요거 한번 잘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생각이 아니라, 아니, 뭐 잘못 볼 수도 있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테스트 횟수를 이제 단원별로 진행하는 걸로 바꿔서 테스트 횟수를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학 과정이 이게 요즘 일반화학을 선택한 학생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좋은 선생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일반화학을 다시 한번 깔아보자. 근데 기존에 이제 제가 일반화학 수업할 때는 한 23회를 해서 그냥 쭉 길게 좀 간 편이었거든요. 길게 갔던 것을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는 요걸 일단 15회로 한번 빠르게 돌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다음 과정에서 이제 요거를 다시 복습하면서 문제를 일반 화학 문제 연습 요 과정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화학 대회 준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네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 파트 1, 2, 3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느냐? 일단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그냥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지금 세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파트 1은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단원이 구성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부분이 산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pH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 단원은 산염기 평형 여기에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 외에 모형, 원자 모형에 대한 거 나오면서 오비탈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뀐 교과 과정에서 오비탈 내용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화학 대회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화학을 얘기하려면은 물질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물질 구성하고 있는 제일 기본 되는 입자가 원자인데 원자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화학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오비탈,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는 요거는 그 올림피아드 준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갈 거고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추가되는 내용이 원자 모형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분자 오비탈, 혼성 오비탈, 전이 원소 단원. 요게 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추가해서 진행할 단원이고요. 교과 과정에는 있는데 저희 요 과정에서는 빼는 거는 탄소화합물과 반응 저 부분은 이제 화학 대회에서 지금 계속 안 나고 있는 단원이고 그다음에 저 단원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거의 책 읽어주는 어떤 물질이 있고 얘는 어떤 성질이 있고 얘는 그래서 또 다른 물질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를 하려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수업할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그냥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말로 떠들어 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 단원은 지금 빼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거 제외하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 이제 두 개 파트로 갈라서 진행하게 될 거고 얘는 빠지고요. 그다음에 파트 2에서 다루는 내용은 물질과 에너지 단원과 거의 같은데 여기서 자발성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심화돼야 되는 내용들은 파트 3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내용만 가지고 따지면 산염기 산화환원만 하게 되면은 여기 양이 좀 적거든요. 다른 단원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총 10회, 9회, 9회 그렇게 해서 세 파트로 갈라서 진행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 대회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물리대 화학 대회에 대해서는 다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화학대회 이제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게 연 2회 진행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일반하고 심화 두 개로 갈라서 봅니다. 물리는 TPL이 초급, 중급, 고급 가면서 이제 다루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나고 이제 주로 응시하는 대상인 학생들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화학은 물리 따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일반, 심화 이렇게 레벨을 두 개 갈랐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게 기출된 거를 비교해 보면은 시험 범위가 일반도 일반화학 전범위 다 들어가고요. 심화도 전범위 다 들어가고요.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출제된 문항은 7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70문항이 출제돼서 상, 중, 하 이렇게 갈랐을 때 20문항, 30문항, 20문항 갈라서 앞에 난이도 쉬운 거랑 난이도 하랑 중이 일반으로 들어가고요. 요 30문제는 똑같이 그대로 해서 난이도 중하고 상에 해당되는 게 심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문제 난이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이 기본적으로 30문항이 있는 거에다가 쉬운 거 20개 플러스 된 거냐, 어려운 거 20개 플러스 된 거냐. 그러니까 요 차이 가지고 구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보기 문항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건데 얘는 22번에 가 있고 얘는 1번에 가 있고 그 정도 차이 말고는 그냥 똑같이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그 화학 대회의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 개념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 복습. 이게 간단하게 개념 요약 정리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죠. 앞에 28회 수업했던 걸 8번 만에 이제 복습을 빠르게 하면서 화학대 기출 문제들 가지고 문제 연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연습을 시간 여유가 되는 아이들은 문제 연습을 조금 더 하고 파이널 과정까지 해서 화학 대회를 치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띄우는 건데 일단 중학생 때, 초등학교 이제 거쳐서 중학생 때 목표로 삼을 게 일단 제일 높게 잡아볼 수 있는 게 영재고 입시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2학년 2학기 넘어가면서 2학년 8월 말, 2학년 9월 초, 요때부터 이제 영재고 대비반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앞에 과정이 끝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때 내가 영재고 대비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쯤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떤 것까지 하고 영재고 대비반을 갈 수 있겠다. 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요. 학생이 똑똑하긴 한데 아직 좀 어리거든요. 똑똑한데 아직 어린데 일찍 시작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시작을 시켜서 아무래도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6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능력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직 잘하는 중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한 정도도 다르고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너무 일찍 시작을 시킨다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그래서 어머니들이랑 좀 상담을 해보면 아,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막상 그때 되면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와요. 그 미리 공부를 하고 아예 한 6개월에서 1년간 텀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 까먹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다른 거를 그 차라리 더 시간 투자를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거. 이 수학을 할 건데 수학을 하면서 옆집에 아이를 보니까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다 하네? 그럼 우리 아이도 시켜야지 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학을 계속 투자하고 뭐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수학을 조금 더 하라고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이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고
그 다음에 과학 네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저는 물리 꼽거든요. 제가 화학 수업하지만 늘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 물리 먼저 하세요. 아, 시간 안 되시면 화학 버리고 물리 하세요. 이런 상담을 드리는데 다른 거 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하시고 그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시점을 보고 아, 나는 우리 아이는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면 끝나는구나. 그거 계획을 언제 부터 영재고 대비반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몇 회 수업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 언제쯤 내가 뭘 시작하면 되겠다. 요거 계획을 짜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지금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넣어 드린 겁니다. 요거 바탕 뭐 비슷하게 해서 계산들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화학 관련돼서 좀 두서없이 떠들긴 했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질의응답 갖는 시간 잠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는 먼저 좀 종료하겠습니다.